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관련 상담과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내용이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적 법적 이슈를 이해하시고 대상자에게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에게 연명의료 관련 자문을 할 수 있으면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의 절차를 보면 우선 이 환자분이 임종 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의사 2명의 일치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 확인이 필요한데 이 의사표시를 사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표현하셨다면 그렇게 따르면 되겠고,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지금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되고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예를 들면 환자분이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2년 전 추석에 만났을 때 TV에 말기암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나중에 혹시 저런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기도 달지 말고 연명치료도 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진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셨다면 환자의 의사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런 진술이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건강하셨을 때 사전 원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다면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환자에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셨을 때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셨는데 이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환자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의사 이인이 확인 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적힌 내용을 환자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즉, 임종 과정에 있는지 판단을 의사 2명 이상이 해야 되겠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고, 거기에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으로 중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명으로 계획서나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달라진 상황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이전에는 말기 환자라고 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3월 이전에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말기암 환자는 암, 에이즈, COPD, 만성강경화 등 4개의 질환 말기암 환자만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말기암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즉 이 말기 환자라는 개념이 2019년 3월 이전에는 암, 에이즈, COPD, 만성강경화 이렇게 4개의 질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질병의 말기암 환자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만 암, 에이즈, COPD, 만성강경화 이 4가지 질병에 한정해서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특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연명으로 시술의 범위가 현재는 확대되어 있는데요. 2019년 3월 이전에는 연명으로 시술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 즉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만 본인이 거부할 수 있었고, 예를 들면 에크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를 확대해서 체생명 유지술 같은 에크모와 수혈 승합제 투여도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에크모, 수혈 승합제, 투여 등 이런 것들을 연명의료로 보고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과거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등 만 19세 이상 직계가족 전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19세 이상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좀비속, 즉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행방불명 신고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2019년 3월 이전에는 환자 가족을 다 모으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때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등 이렇게 아주 많은 범위가 직계 가족에 연명으로 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가족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중에는 행방불명됐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에서 행방불명 신고일부터 1년에 경과한 사람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만 그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은 환자 본인이 이거를 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을 뗄 수가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적등본 등 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분이 말기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서류 떼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서 더 넓어져서 에크모나 수혈, 승합제 투여 등으로 좀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사전 연명 의향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공의도 담당 의사가 되기 때문에 전공의도 말기 판단을 하는 의사 2명에 포함이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보 시행 후 DNR의 효력은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으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니까 가능한 DNR 대신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기와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의 정의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사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로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진단을 받으면 되는데요. 담당 의사에는 전공의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고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장기의 기능이 악화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호흡기 질환도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면서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 기준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한 경우, 간 질환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간성 내증,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심부전 증상이 있으며 자심실 박출량이 30% 미만으로 감소해 있거나 사거치 요과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해 있거나 각핵시야가 있거나 6개월 동안 2번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를 만성심장질환의 말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비정상적인 뇌관 반사,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약물로 인한 의식에 대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것이 만족하는 경우를 말기 상태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성기 뇌졸중은 카르노프스키 퍼포먼스 스테이투스가 50% 미만이며 주로 침상에서 지내며 타인의 도움 없이 어떠한 일상생활도 수술할 수 없으면서 체중 감소, 반복적인 흡입 폐렴, 심한 삼킨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 질환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고 말기암, 말기신장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거나 지속적인 건강상태 악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배들이된 상태이면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하고 다음 중 한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반복적인 감염,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 체중 감소, 탈수 상태가 있는 경우입니다. 치매는 주로 배들이된 상태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흡인 폐렴, 반복적인 감염, 다발성 욕창, 체중 감소, 혈청 알부민 저하가 있는 경우에 말기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표로 보면 질환의 구분 없이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의 계획이 없던 입원,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 저하,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이면서 하루 중 50% 이상의 시간을 침대나 의자에서 지내며 ECOG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3 이상이거나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말기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기의 정의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동의하면 됩니다. 임종기 판단의 기준은 결국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형적 코호트 연구에서 제시된 유의한 임종 관련 징후들이 참고가 되겠는데요. 보면은 혈압 저하, 맥박수 증가, 호흡수 증가, 산소 포화도 감소, 의식의 저하, 반사의 소실, 성대에서 그렁그렁거림, 데스레틀 소리, 그냥 가래 끓는 소리 발생, 근력 저하, 낮은 혈색소 수치 등이 임종 관련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 중 발생하는 7가지 신경학적 징후를 보면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저하, 목의 과신전, 코 입술 주름의 늘어짐, 동공 반사의 소실, 성대에서 그렁거림, 눈꺼풀 닫힘이 안됨 등이 있습니다. 48시간 임종 예측도를 비교해 보면 임종이 예측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은 사실 어떠한 증상 요소도 없었던 환자에서도 갑자기 임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임종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종까지의 평균 시간을 보면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으면은 약 46시간, 의식오탁 선막이 있으면은 57시간, 혈압의 감소가 있으면은 약 37시간,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으면은 51시간, 48시간 임박 사건으로서 가장 높은 예측도를 보이는 것은 안정시 호흡곤란과 의식 혼탁 선망이었고요. 혈압의 감소와 산소 포화도 감소도 48시간 내에 갑자기 임종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자문이나 연명의료 관련된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무익한 연명의료는 무엇인가 입니다. 무익한 연명의료를 판별하는 기준은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제시하는 무익한 연명의료를 판별하는 기준을 보면 일단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1단계에서는 의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균형성을 판단하고 2단계에서는 환자의 관점에서 통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의학적 객관적 관점의 균형성이란 어떤 치료수단이 의학적 객관적 측면에서 적절한가를 보게 됩니다. 즉, 이 치료가 의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적절하면서 이용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환자의 관점에서 통상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가 처한 상황에서 수용할 만한가인데요. 이 수용할 만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이고 불균형적인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는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판단해서 만약 균형적 수단, 즉 의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균형적인 치료이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치료라면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균형적으로 필요하지만은 환자에게는 통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환자 관점에서 예외적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균형적이지 않다로 하면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참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균형적, 통상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치료, 영양 및 수분 통증 완화, 항생제 치료 및 체위 변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며 항상 제공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TPN은 어떨까요? 네. TPN은 선진국에서는 균형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경제적이지 못하거나 기술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때는 불균형적인 수단일 수가 있고 환자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볼 때 제일 흔히 나타나는 사례가 Medically Assisted Nutrition and Hydration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Medically Assisted Nutrition and Hydration을 포함해서 음식과 물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Medically Assisted Nutrition and Hydration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신체적 불편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옵셔널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례를 보겠습니다. 67세 여성이고 160cm에 50kg이고 위안 복강내 전이가 있으시고 말기 상태이십니다. 여명은 수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베드리던 상태이시며 ECOG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4,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의 식사를 못하고 약간의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신 상태입니다. 환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여쭤봤는데 환자분이 배고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통증은 펜타닐 패치와 경구 오피오이드로 조절이 되고 있었고 소변은 2번 정도 봐서 약간 디하이드레이션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탈은 BP는 95에 70, 하트레이트 95, 레스피레이트 17로 비교적 스테이블한 상태이고 랩은 CBC가 12,800으로 좀 증가했고 아니미아가 있으며 크레아티닌은 1 정도고 소듐은 좀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부민도 감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심한 피로감과 졸림을 호소하셨고요. 구강 내 점막은 검조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따님이 어머니가 식사도 못 드시고 기운이 없어서 영양제 주사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PN을 한 1.5리터 정도 드리는 건 어떨까요? 또는 플라즈마 솔루션이나 하트만 솔루션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드리는 건 어떨까요? 5% DS를 하루에 2리터 정도 드릴까요? 아니면 2리터는 많아서 5% DS를 1리터 드릴까요? 1리터 더 많아서 5% DS를 500ml 드릴까요? 아니면 환자에게 수익 치료가 필요 없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을 나누고 먹여드리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음식을 못 드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의 보호자의 기본 마음의 심리는 누구나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Artificial Nutrition, TPN을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환자가 리스테린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즉, L튜브를 넣거나 C라인이나 PICC 등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페리페럴 라인이라도 달아야 되는데 말기암 환자의 선망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잡아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리스테린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이런 리스테린이라는 불편한 것이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감내한 만큼 아티피셜 뉴트리션이 필요한 것일까요? 메디컬리 어시스티드 하이드레이션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엔드로 오브 라이프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킨 병원에서 파렌터럴 플루이드와 심통 간의 관련을 본 연구입니다. 수액주사를 받은 140명과 수액주사를 받지 않은 140명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호흡곤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수액주사량이 많을수록 증가했습니다. 관찰 연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호흡곤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수액주사량이 많을수록 증가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 투여를 받은 환자의 비율과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인 비율은 수액주사량이 많을수록 증가했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임종 마지막 주에 말기 환자의 수액주사와 호흡곤란의 빈도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수액주사량이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고 말기 상태에서도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볼륨과 심통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이드레이션 그룹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의 하이드레이션을 받았고 넌 하이드레이션 그룹과 비교를 했습니다. 기관지 분비물이나 선망, 의사소통 능력, 아지테이션, 긍정력, 욕창 같은 것은 하이드레이션군이나 비하이드레이션군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이드레이션은 탈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은 말초 부종, 복수 및 흉막 삼출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찰 연구 결과 이렇게 하이드레이션이 부종, 복수, 흉막 삼출, 호흡곤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CT는 어떨까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2013년에 실린 아주 중요한 RCT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캔서에서 파렌터럴 하이드레이션 효과를 본 더블 블라인드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입니다. 호스피스 암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매일 서브큐 하이드레이션 1리터를 하거나 위약 플라시보로 1일 100ml만 준 것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블라인드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를 한 방법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결과는 탈수 증상을 비교했고요. 피로, 근경련, 진정 및 환각 증상을 비교했습니다. 홈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했고요. 홈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말기한 암 환자 중에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킨 터거가 감소했거나 클리니컬 디하이드레이션 어세스먼트에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경우 버티그나 할로시네이션, 세데이션, 마이오클로노스 같은 이런 증상이 있는 하이드레이션이 있는 사람들을 인클루전 시켰습니다. 엑스클루전으로는 하이드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감소하거나 유린 아웃풋이 없거나 이러면 하이드레이션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어 디하이드레이션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블라인드를 시킨 방법은 환자 가정에 방문한 연구과학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1000ml 하이드레이션과 플라시보 100ml 하이드레이션 하는 인퓨전 펌프를 똑같은 모양과 무게의 밀봉된 가마에 담아서 평가를 하는 간호사 말고 다른 별도의 간호사가 인퓨전을 시행했고 인퓨전 속도는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즉 이분이 1000ml를 인퓨전 받는지 100ml를 인퓨전 받는지 알 수 없도록 더블 블라인드를 잘 시행을 했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 어세스먼트 스케일은 0점에서 5점까지인데요. 마우스 엑실라리, Sunkeness of Eye 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하이드레이션 어세스먼트 스케일을 보면 대부분 약 3점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마우스 엑실라리, Sunkeness of Eyeness 등으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COG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도 대부분이 3이나 4 그레이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쪽 끈을 100ml만 플라시보 인퓨전을 하고 한쪽 끈은 1리터를 줬는데 예상치 못하게 양쪽 군 모두 비슷한 정도의 호전을 보였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 어세스먼트 스케일이 하이드레이션 군도 좋아졌고 플라시보 즉 100ml 밖에 안 준 군도 꽤 좋아졌습니다. 탈수 증상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차이 없게 좋아졌습니다. 즉 100ml 정도의 플라시보 인퓨전으로도 환자의 탈수 증상과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전체 생존율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말기 암 환자에게 100ml의 플라시보 인퓨전을 하나, 1리터의 인터벤션 인퓨전을 하나, 생존이나 탈수 증상이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차이 없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RCT가 팔리에이티브 메디슨지에 실렸는데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인터벤션군은 웨이트가 45kg 미만이면 하루에 1리터, 45kg에서 60kg 사이면 1.5리터, 60kg 이상이면 하루에 2리터 인퓨전을 하는 인터벤션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인퓨전군과 인퓨전하지 않는 군에서 선망 발생에 차이가 없었고요. 수액주사군의 40% 정도가 부작용으로 수액주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사군은 4.3일 메디안 서바이벌에 있었고 대조군은 2.9일이었습니다. 즉, 이 팔리에이티브 메디슨 2018년도에 실린 연구는 여명이 전체적으로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말기 상태, 임종기에 접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런 분들에게 플루이드를 하루에 약 1에서 2리터 정도 투여하면 메디안 서바이벌은 약간 호전이 됐고 선망 발생 같은 증상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플루이드 인퓨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서바이벌에는 도움이 되는지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두 RCT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명이 그래도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플루이드를 준다고 해서 특별히 생존율이 더 길어지거나 탈수 증상이 더 좋아지거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명이 1, 2주 이내이신 분의 경우에는 플루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미대한 서바이벌에 좀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선망 발생 같은 심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주사군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에데마였습니다. 메디컬리 어시스티드 하이드레이션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수액 치료인가입니다. 환자를 위한 것일까요? 보호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환자와 보호자, 특히 보호자의 컴플레인을 듣기 싫어하는 의사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불필요한 과항수액 치료는 해롭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탈수 증상이나 선망 등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액 치료를 한다면 제한되고 가능한 짧은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구를 보면 100ml 인퓨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이 좋아졌는데요. 즉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의 설명과 관심이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 어려운 것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의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돼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액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액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제한된 수액 치료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수액 치료를 한다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종이나 호흡곤란 같은 부작용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